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돼, 부처라고. 저기 책에 담겨 있었죠. 네.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의 실적이 좋았다 라는 통계를 이제 여가부에서 들이미는데 그런 주장, 인과관계가 아닌 것들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첫 느낌인가? 지금 다 떠나서 서강대 전자공학과 학점 되게 좋게 졸업한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런 부패했느냐라고 따져야지 멍청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멍청한 요소는 적었다.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현 정권의 네. 여성 정책을 이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 시민단체스러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이제 받아오는 거거든요. 논리적 오류들. 예를 들어 아까 여성 임원 같은 경우도 네.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의 실적이 좋았다 라는 통계를 이제 여가부에서 들이미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여성 임원을 더 뽑은 건지 아니 여성 임원을 뽑았더니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인과관계로 수익이 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거 보면 반대로 나와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주장, 인과관계가 아닌 것들을 자꾸 네.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거는 시민단체에 그냥 자기 주장하려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나름의 통계에 맞는 걸 끌어와서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네. 정책 판단을 하려면은 이래서 이렇다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가부도 나름 정부 조직인데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정말 이건 센 표현인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기 직접 적혀있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돼, 부처라고. 저기 책에 담겨 있었죠. 네. 정말 아예 없어져야 되나요? 가장 힘이 약한 부처고 가장 작은 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스스로 뭔가를 집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훈수 두는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만약 여성 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으려면은 기재부나 아니면은 뭐 건설교통부나 이런 그 힘 있는 부처 안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감수성을 가지고 다루면 모르겠으나 지금 뭐 여성가족부 해가지고 하는 거 맨날 그냥 뭐 걸그룹 의상 가이드라인 뭐 이딴 건 하고 앉아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성평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여성의 진보가 네. 사회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적이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뭐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라 해가지고 바뀐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참정권 운동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었을 거다. 여성 투표권 정도까지 마지막이었을 거고 네. 그 이후에 수많은 여성의 권리라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것보다는 기술의 진보에 의한 것이 컸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아랍 국가에서 여성이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화두고 네네. 일부 국가들에서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의 부분이죠. 제도이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과거에 미국에서도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오토매틱 차량의 보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제너럴 모터스 옛날에 이제 광고하는 신문 광고로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제 여성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발언이거든요.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하는 발언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토매틱이 나온 다음에 그렇죠.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일종 스틱은 여자분들이 좀 운전하기 힘들긴 했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또 말하면 차별이라 할 테니까 저는 그건 판단 안 할 테고 뭐야? 근데 나만 말려든 것 같은 느낌. 결과적으로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어난 건 우리도 확인했어요. 네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운전이라는 게 하는 의미가 사실 이동권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데 그렇죠. 그걸 보장해 준 거는 차량의 기술 발전. 요즘도 보면 주차할 때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제가 여성이 주차를 못 한다는 주장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차 사는 여성들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술적 진보고 아까 제가 여경 논란 얘기했듯이 진짜 칼 들고 경찰해야 되면은 아무래도 신체적 능력 차이가 있다고 보면은 여성 경찰관이 하기 어려운데 총 쏘는 경찰은 여성도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진보가 많이 가른다. 미군에 보면은 공군 조종사, 드론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나 이런 걸 많이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여성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진보가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가깝다. 그 어떻게 보면 여성이 이제 사회에 많이 나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피임법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한 달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또 임신의 조절로 인해 가지고 자기 커리어에 맞게 이제 자식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때는 그게 안 됐다면서요. 아니 그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는 아젠다들이 먼저 뜬다고. 근데 한 5년 전에 미국에 한창 떴던 아젠다가 뭐냐면은
인공사공이라고 막 떴었어요. 예, 그거 연구하자고 막 이제 우르르 가고 이랬었는데 그거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피임법으로 이제 인생의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지만 앞으로는 출산 자체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술적 진보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많이 끌 것이다. 예, 두 번째 파트가 청년 정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네. 뭐 수없이 많은 받은 네. 질문이기도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을 영입한 이유는 뭐였어요? 제가 이거 그때 언론에서 제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맞겠죠. 왜냐면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젊은 사람 영입하면서 이번 황교안 대표도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대변인들이 말하려고 하니까 네. 공개 발언하지 말고 비공개 발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와서 보여주기식. 와서 사고 칠 것 같다는 인식이 있었겠죠. 정치 경험이 없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와가지고 얘가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다. 그냥 젊어 보이는 이미지 효과 정도를 기대했겠죠, 처음에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상의 기대치를 해줘가지고 놀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게 된 거고, 신문에 보면 이제 소모품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 기자가 저랑 친한 기자예요. 그대로 다 맞구나. 약간 논쟁적이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준 건 맞는데, 실제 책을 그래서 사서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발탁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정치권의 모든 인사들이 영입해준 사람과 항상 같은 길을 항상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입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맞아.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를 영입한 사람도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신 김문수 지사, 맞아. 그분을 영입한 사람도 YS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세 사람의 정치적 행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겠지만은 셋 다 공통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아니면 80년대 후반에 김영삼 대통령 영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김영삼 대표의 측근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어디서 시작했느냐와 앞으로의 진로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김영삼 대통령과 갈라지기를 원했느냐. 같이 부산 출신이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계속 키우려고 했으나 같이 정치 안 하고 아주 어려운 길을 가거든요. 그때 꼬마 민주당 이렇게 가면서 어려운 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3당 통합, 3당 통합 맞아요. 그 통일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민정당과 공화당이 합쳐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반대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길 안 가겠다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한 번씩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는 길이 나오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12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돕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초까지 이제 선거를 도왔으니까 거의 한 2년, 3년 정도 시간 지난 뒤에는 네. 내 개인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판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비판적인 얘기만 거의 했던 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맞아. 근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면은 윤창중 씨 임명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윤창중 씨 임명한 거 보고 아니 왜 저분을 굳이 처음에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고 그다음에 문창국 총리라고 그 임명할 때 싸웠고 또 그다음에 저 누구야. 나중에 김무성 유승민 사건이라고 또 하나 KY 사건이라고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싸웠고 그러니까 그 정치는 어차피 사람들의 관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비판받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아마 대답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팩트시죠? 근데 그거 제가 놀랐던 게 그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YTN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캡처 사진으로 그걸 보고 있는 그게 실제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정작 조회수는 10만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다들 캡처 사진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육에 대해 가지고 그때 우리 교육봉사단체한테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영입하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를 설득할 때 저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정치적으로 입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영입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영입했던 윤여준 장관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와가지고 2-3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니까 마음이 끌려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더 웃긴 거는 그 영입 절차가 없는 사람들이 더 웃긴 거예요. 정치인의 영입이라는 거는 어떤 지도자 가서 누구를 설득해서 끌고 들어오는 걸 영입이라 그러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 추종은 이제 내가 가서 시키지도 않은 내가 손 들고 나는 박근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리가 처음이었나요?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근데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 못하고 두 번째
때 만났을 때 좀 이야기 길게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첫 느낌인가 지금 다 떠나서 그 당시에 첫 느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그 일반적인 대중한테 이제 맞아, 각인이 맞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어. 학점 되게 좋게 졸업한 분이에요. 네.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뭐 그럴 수 부정일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있죠, 뭐. 뭐 그랬으면 뭐 서강대를 보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부정할 거 서울대를 화끈하게 보냈겠네. 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이 잡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랐다면서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전혀 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 제가 본 그건 여성 아니었다. 정치인 중에 이해력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여성 정치인 중에는 가장 잘 하는 편이에요, 보면은. 지금 보면 여성 정치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나경원 의원, 이은재 의원, 뭐 박영선 의원,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이런 사람 알고 있을 텐데 이건 제 평이 아니라 그 당시 기자들의 평이었는데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로서 상대편에 이제 상대했던 네. 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구였냐면 한명숙 총리였거든요. 네네. 그 기자들이 한명숙 총리 말하는 걸 듣고는 도대체 뭘 기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있어가지고 탄핵인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 무식하다고 까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고급 정보를 많이 그래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쵸.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는 그분이 왜 그런 부패했느냐를 따져야지 멍청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도 저는 제가 누구 만나서 얘기할 게 있으면 절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멍청한 요소는 적었다. 네, 오히려 사람 관리에 있어가지고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윤창중 씨 임명할 때도 제가 비판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